반갑습니다. 사람이 무대에 등장을 하면 박수를 좀 쳐주고 그런 배려와 여유와 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광주 창업 포럼 진행을 맡은 강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창업 포럼은 광주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 여기 현수막 위에 보시면 광주 과학기술원, 그다음에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광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함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창업자 간에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했었는데요.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관계로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지만 오늘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을 해서 역시나 지난달처럼 유튜브 광주 창업 포럼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격적인 광주 창업 포럼 시작에 앞서서 광주 창업 포럼을 매월 이끌어주고 계시는 사단법인 창업 지원 네트워크의 하상용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상정입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포럼을 한 지가 정말 꽤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리기도 했던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정말 모시고 오늘 강의를 하기로 했고, 그렇다는 의미가 그동안 이제 상반기부터 계속 이런 날을 기다려 오다가 드디어 이제 1단계로 풀리면서 날을 잡았다는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금용 회장님은 삼성물산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제 비서실에도 계셨고, 또 옥션 설립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유명한 이니시스의 대표이사를 하셨던 대한민국 아마 IT 또 벤처 창업의 선구주자이신데요. 저는 이제 특히 우리 이금영 회장님을 좋아하는 게 창업자들을 위한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후배 창업자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참 존경스럽고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기회가 와줬다는 게 감사드리고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이금영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해 주실 분은 코딩 교육 업체인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두희 대표님 강연이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 이두희 대표님은 이번 주에 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선뜻 이 매월 진행되는 광주 창업 포럼에 강연자로 와 주셨는데요. 오늘 바쁜 일정에도 먼 걸음 해주신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두희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 아이폰 충전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서울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에 달려 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예, 보조. 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무선이요? 1%
그냥 떠들어도 충분히 떠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슬라이드 준비되는 대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멋쟁이 사처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코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이번에 새로 이제 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총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12월 이제 곧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교육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인공지능에 이제 광주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걸 보고 저희도 광주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광주에서 인공지능을 진행하는 게 사실 저도 맨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또 시장님도 많이 만나 뵙고 뭐 국장님 이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듣다 보니까 다 이게 뜻이 되게 크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뜻에 같이 동참을 해서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자동차라는 게 이제 지금 저기 강대국 흔히 말하는 강대국이라는 거 딱 리스팅을 해보면은 뭐 유럽의 몇 개 큰 나라들 그리고 뭐 미국 정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생각나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딱 하나가 있거든요. 즉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했던 나라가 그 후세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먼저 만들어내고 배를 먼저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먼저 만들어냈던 나라들이 지금 다 강대국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되게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성장한 걸 보통 보고 이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됐을 때 그걸 올라타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풍요롭고 잘 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한번 더 나아가가지고 이게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도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1800년도 중반에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용화가 된 거는 1900년도 중후반쯤에 이제 차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이제 상용화가 됐죠. 즉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실제 쓰인 데까지 한 100년 가량의 이제 기간이 지났고, 즉 바꿔 말하면은 자동차를 처음 개발했던 사람, 발명했던 사람들은 그 혜택을 하나도 누리질 못했습니다. 인프라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뭐 만들어내는 그 설비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지금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본인들이 다 누리잖아요.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카카오톡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인스타그램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혜택을 다 누리는데 그거는 개발한 본인들도 제일 많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제일 핫한 뭐 인공지능 스피커다 아니면 인공지능 뭐뭐뭐 붙었던 모든 제품들이 그 개발을 했던 당사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이 트렌드는 옛날에는 내가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누리는 혜택, 즉 내가 이제 세상에서 없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지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계속 엔지니어링에 노력을 하고 이제 그쪽에 파고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만들어낸 이 혜택을 내가 제일 많이 누려야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고, 그리고 그것을 뭐 당연히 나랑 내 주변 사람들이 기반으로 이제 프로덕을 만들어내니까 그 개발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런 약간 슈퍼 엔지니어 내지는 슈퍼 팀 기반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내가 그 중심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지금은 인공지능이 제일 핫하고, 그리고 뭐 머신러닝 이런 다 포함한 인공지능이 제일 핫하잖아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도 핫하고 하는데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혜택을 온전히 내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내 다음 세대가 당연히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개발하시는 분 대부분이 이거 옛날이랑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요. 어른들은 내가 만들고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아니면 내 다음 세대가 정말 잘 썼으면 좋겠다인데, 지금 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나 아니면 진짜 실리콘밸리에서 열심히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고 내 주변 사람들, 내 부모님이나 내 자식들이 바로바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1차 혁명, 2차 혁명과 굉장히 다른 점은 3차 혁명, 4차 혁명은 그 혜택을 누리는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핫하다고 하는 기술들이 어쩌면 쓸모가 없지라도 계속 따라가 줘야 되고,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고
뭐 제일 좋은 건 만드는 거죠. 근데 만들지 못하면은 그 근처에 있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계속 써나가는 것도 누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그런 것들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도 많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막 사실 수학이나 과학같이 아니면은 물리같이 진짜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전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점수를 잘 받거나 아니면 숙제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닌,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내가 바로 그 혜택을 누리고 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학생들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따라오고, 그리고 숙제를 빵점 맞든 뭐 퀴즈를 빵점 맞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그 목적이 되게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많은 학생들들 보면은 뭐 저희 퀴즈도 많이 없을 뿐더러 퀴즈를 뭐 이제 가끔 있는 퀴즈도 못 봤다고 하더라도 네, 다르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가 됐나요? 아, 그래요? 안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잠깐만요. 슬라이드 내용이 그러면은 그냥 인공지능에 대해서 슬라이드 머릿속에 상상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요즘 생겨난 키워드는 아니고요.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키워드예요. 즉 슬라이드로는 준비를 했었는데 1989년도에 LG가 금성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성 골드스타 로고를 받고 있는 세탁기가 하나 있는데, 그 세탁기의 타이틀을 보면은 인공지능 세탁기라고 타이틀이 박혀 있습니다. 즉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세탁기가 인공지능 세탁기라는 이름이 박혀져 있고, 그때 만들었던 뭐 에어컨이고 냉장고고 전부 다 인공지능 키워드가 한번 열풍이 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정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대중이 이제 인지를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다 사라졌어요. 실제로는 그게 대중의 눈에서만 사라졌을 뿐이지 그 키워드를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은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대중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인베디드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핫했거든요. IoT에 기반한 그 선조되는 기술인데, 뭐 냉장고에도 뭐 컴퓨터가 깔리고 아니면 전자레인지에도 컴퓨터가 깔리고 컴퓨터가 어디에든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다른 키워드가 열심히 핫하는 동안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런 다음에 하나의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이제 알파고가 사람을 이겨나는 이벤트가 크게 발생을 하면서 그 기술이 이제 대중화되는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 키워드를 이제 보면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검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알파고 때 급격히 피크를 찍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알파고 끝나고 다시 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기술의 대중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계속 키워드가 핫해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IoT라는 기술도 그전에는 인베디드라는 이름으로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뭐 요즘 스마트 스피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의 광고가 많이 붙고 대중화가 되면서 이게 IoT라는 기술로 확 바뀌어 나갔고, 그것이 대중화된 다음에 그 키워드는 여전히 핫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빵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20년 전, 30년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던 기술 중에 하나고, 그게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준다라고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이제 기술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관심을 끌으면은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돈이 확 몰리거든요. 그전에는 엔지니어들이 그냥 자기의 취미 내지는 연구실에서 하는 약간 마켓과는 거리가 먼 형태에서 학술적인 변화만 일어나다가 대중의 변화가 이제 대중이 확 움직이는 순간 따라가서 움직이는 건 당연히 캐시들이 확 움직이고, 거기서 직접적 투자 내지는 간접적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그쪽의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전 그동안 30년 가까이 바꿨던 인공지능 기술과 그 이세돌 알파고 다음부터 4년 5년 사이에 바뀌었던 그 기술의 갭은 사실 굉장히 많이 가속화돼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인공지능이 그 뒤로는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상태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바로바로 느끼는 프로덕트에는 인공지능이 있나 없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다음 단 산업 구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화된 게 많고요. 즉 사람이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 반복적으로 했던 일들이 전부 인공지능 내지는 컴퓨터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을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밤새서 막 반복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흔히 말하는 노가다 떴던 것들을 전부 컴퓨터가 대신해 주면서 회사들의 비용 구조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갔고요. 따라서 그렇게 비용 구조가 되게 안정적으로 되면은 회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서비스들이 급격히 발전하게 된 케이스가 바로 요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대기업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공지능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수업을 듣겠다라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변호사분들이 사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해도 변호사 타이틀 있으면은 그냥 평생에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변호사분들의 가장 큰 위협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저희 수강생분들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변호사의 가장 큰 파워는 나에게 커스터머가 왔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에게 커스터머가 왔을 때 이 문제점을 기존의 판례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그 기존 판례와 연결해 주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 기존 판례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어디로 바로바로 이 손님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지 그 능력 차이가 변호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판례 분석을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속도랑 컴퓨터한테 맡겼을 때 나가는 속도의 차이는 사실 뭐 몇 천만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판례 분석이나 아니면 기타 카테고라이징 등을 컴퓨터가 해주는 케이스와 안 해주는 케이스에 앞으로 향후 변호사의 그 수입 내지는 뭐 삶의 퀄리티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다라는 게 저희한테 수강하시는 변호사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회사의 효율성을 올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존에서 되게 단단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그걸 급격히 붕괴시키는 역할도 사실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 제가 한 2달 전에 굉장히 아팠거든요. 굉장히 아파가지고 MRI고 CT고 뭐 한번 다 온몸에 스캔을 한번 떠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MRI, CT를 다 찍은 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분석을 하잖아요. 이 환자의 뭐 엑스레이 상태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휴먼 에러를 항상 안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휴먼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안고서 어쨌든 판독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의 그 모든 피해는 만약에 실수가 일어나고 휴먼 에러가 있을 때 그 모든 피해는 되네? 네. 있을 때는 그 모든 피해를 사람이 받고 그건 되게 크리티컬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의료에 뛰어들었을 때는 막 로봇 공학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말도 못하게 갑자기 컴퓨터가 수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의사들 업무 보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에러가 일어나는 확률을 굉장히 낮추는 역할을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고 많이 쓰이진 않지만 만약에 MRI 결과나 엑스레이 결과가 사람이 바로 판독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1차 판독을 한 다음에 넘겨준다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피해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걸로 이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도 저는 즉 기존의 의사라는 타이틀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제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고 뭐 여러분들 지금 처방전 세대는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제가 받아다가 약국에 직접 전달을 하는데 그게 손으로 쓴 처방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처방전 보면은 단순 감기라고 해도 전혀 모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의사라는 타이틀을 닫기 위해서 공부했던 흔적을 약간 일반 환자랑 거리를 두는 역할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카르텔이 세고 이제 철옹성 같은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다 침투를 하면서 다 이제 오히려 대중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냥 대학생들도 사실 되게 많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현업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많이 듣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기존에 되게 이분이 왜 듣지? 뭐 되게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잘 나가는 변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산업 구조를 천천히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튜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인공지능이 끼치는 영향은 지금도 이 정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구나. 슬라이드 준비한 거를 앞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래서 너무 많이 떠들어서 앞에 것만 좀 얘기를 하면은 이게 현재 이 영상이 밖으로도 나가나요? 밖으로도 나가요? 세게 말을 못 하겠네요. 예. 적당히 수위를 조절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얘기면은 막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유명한 대학교의 유명한 수업의 이제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현재 다루는 수업의 내용을 보면은 챕터 0부터 챕터 16번까지 17개의 강의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강의는 놀랍게도 제가 2003학번이면은 20년 정도 되잖아요. 17년 전 대학교를 다닐 때 커리큘럼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제 수업이 컴퓨터는 그렇게 빨리 바뀐다라고 하고 있고 10년 전에 아이폰이 막 한국에 막 들어오고 막 산업구조가 아이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교의 좋은 수업이 아직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산업구조가 전부 다시 재구조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업이 안 바뀌고 있다라는 건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런 형태의 강의, 그냥 교양 강의는 사실 뭐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이제 4년 커리큘럼을 가져가는 대학 강의의 경우에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대학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학문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4년 동안 수업을 듣죠. 어느 학문이든 되게 신기하게 뭐 수학도 4년을 듣고 간호학도 4년을 듣고 간호학도 4년 아닌가 5년인가? 아무튼 뭐 의료학도 4년을 듣고 미술도 4년을 듣고 이런 4년 교육을 한 다음에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테크는 이게 되게 옛날 1000년 전 방식이에요. 1000년 전에 의학과 철학과 법학이 처음 나와가지고 이 기술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지라고 맘먹었던 그때의 사람들이 한 명의 이제 절대적 이제 지식권위자가 앞에 한 300명, 400명을 이제 앉혀놓고 수업을 하면은 이제 전달이 되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단방향성이죠. 이런 단방향성 형태로 수업을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 말하는 대학교의 형태고요. 그 대학교의 형태를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맞나 틀리나를 이제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타고 올라간 거죠. 1000년 넘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런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그런 수학과 의학과 이런 데는 맞아 떨어지지만 지금 막 나오는 학문이 뭐 컴퓨터 포함 인공지능에서 이게 여전히 유효하냐라고 보면은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는 IT 교육을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되네.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수업을 하면서 아까도 인공지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내가 만드는 프로덕트가 바로바로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수업은 내가 미적분학을 열심히 공부해봤자 내 삶이 바뀌는 건 전혀 없고 내가 삶이 바뀌려면은 결국 학점 4.3을 맞아야지만 내 삶이 바뀌지 이 미적분학 성적이 쫙 올려서 내 삶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른 목표를 이제 계속 타겟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요즘 공부하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삶을 바꾸는 거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주니 그런 걸 만들어 보는 걸로 흥미를 끌어내자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올해 초에 코로나 맵이나 코로나 마스크 알림이 같은 거 혹시 써보신 분 계실 텐데 그것도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만든 학생들이 4년 동안 컴퓨터 공학을 열심히 배우고 뭐 열심히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몸이 되게 무겁고 이제 이미 머리가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이런 사회적 변화에 되게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이 사회 적응력은 사실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코딩을 잠깐 배우거나 인공지능 스킬을 살짝 올려가지고 바로 마스크 알림이나 코로나 알림이 같은 걸 만들었더니 방문자 수는 막
500만 명, 1000만 명이 그냥 하루 만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방문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문자 수를 통해 그 방문자들은 이제 정보를 얻고자 이제 여기에 넘어오신 거고, 바꿔 말하면은 옛날에는 큰 정치인이 돼가지고 막 500만 명씩 영향을 줬던 거를 지금은 21살 대학생이 자기가 집에 앉아가지고 코딩을 통해서 500만 명, 10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컴퓨터를 하는 사람, 특히나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은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무조건 고려를 해서 첫 번째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어이구, 막 넘어가네. 자수설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자수설닷컴이라는 사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것도 저희 학생이 만든 건데, 농대 학생이에요. 농경제사회학부 학생이고, 농경제사회학부 학생회장 하던 친구거든요. 이제 학생회장을 할 정도면은 그 과에서 거의 그냥 뭐 뼈를 묻어야지만, 즉 다른 데는 쳐다보지 않고 이 과만 쳐다봐야지만 학생회장까지 올라갈 텐데, 이 학생이 잠깐 이제 요즘 하도 이제 컴퓨터가 핫하다고 하니까, 인공지능이고 블록체인이고 뭐고 되게 핫하다고 하니까 한번 수업 들어봐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저희 와서 들었더니 세상에 이런 재밌는 게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자소설닷컴이라는 사이트고요.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취직을 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자기소개서를 막 쓰고 있었는데, 되게 어이없게 그 컴퓨터 학교 전산실에서 쓰던 자기소개서가 이게 버튼 잘못 눌러서 그냥 날아가 버린 케이스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다 사라지고 다시 컴퓨터를 재부팅을 했더니 데이터는 살아나지 않고 이제 밤새서 쓴 자기소개서가 뿡 하고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 친구가 그러면 너만을 위해서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자기 로컬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계속 라이브로 자기소개서를 저장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만든 사이트가 자소설닷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자소설닷컴을 만들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 포함 취준생들에게 다 이제 제공을 했더니, 지금 아마 자기소개서 취직 관련된 사이트 중에서는 트래픽이 한 4위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그렇게 자기소개서나 취직 마켓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게 막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개발자가 막 300명, 400명씩 붙어서 만들어낸 사이트가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기 위한 사이트 하나가 고속 성장을 해가지고 2, 3년 만에 이렇게 트래픽을 다 먹게 돼서 지금은 아예 자소설닷컴이라는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기존의 산업 구조랑은 많이 다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뭐 리서치 기간 막 10년, 20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 인프라는 너무 고맙게 누구나 스마트폰, 누구나 집에 노트북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인프라는 다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프로11이라는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도 인공지능이 축구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친구는 사범대 학생이고요. 사회대인가 사범대인가 아무튼 문과 학생이고요. 맨 처음에는 로스쿨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로스쿨을 준비하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핫하고 코딩이 핫하다고 하니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들어봤고, 왜 나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도 축구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왜 호날두만 이렇게 열심히 데이터 분석을 막 끝나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 해주나요? 막 해주나요? 뭐 체력 얼마 얼마 이렇게 데이터 오각 그래프 그려줘가지고 이제 선수 분석을 쫙 해주는데, 축구 중계는 왜 열심히 조기 축구하는 나는 왜 안 해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일반인도 경험할 수 있는 축구 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 인공지능을 바로바로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지금 침투할 수 있는 마켓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디든 침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축구 데이터 분석을 봤더니 기존에는 축구를 경기가 끝나면은 이제 그 코치들이 2, 3일에 거쳐서 축구를 계속 그 경기를 계속 돌려보면서 이제 어떤 거 코멘트를 해줘야지라고 찝어내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주나 봐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안 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축구 데이터 분석이었고, 그런 다음에 경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까먹는 거죠. 내가 저기서 패스를 왜 했지라고 이제 까먹는데, 비프로는 끝나고 락커에서 이제 뭐 씻고 준비 다 마치고 나오면은 데이터 분석이 바로바로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플랫폼이 가능한 게
이 친구가 하는 말인데 축구는 이제 되게 다이나믹스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맙게 축구장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너무 고맙게 아군과 적군 그러니까 이게 뭐지? A팀과 B팀의 유니폼 색깔이 굉장히 극명으로 갈려요. 그리고 너무 고맙게 축구 구장이랑 겹칠 수 없는 색으로 보통 세팅을 해주고요. 그래서 선수 분석이나 축구공 위치 분석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고 마켓은 사실 한국도 축구 마켓은 작지 않은데 유럽 가면 뭐 난리도 아니죠. 독일은 9부 리그까지 있대요, 축구가. 그래서 540만 명이 축구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이제 난리도 아닌데 그거에 이제 한국인이 가서 그리고 심지어 비전공자 문과생이 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축구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20대 학생 지금은 30대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린 학생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은 축구 데이터 분석 내지는 뭐 스포츠 데이터 분석이 내가 지금 리서치해서 막 100명 단위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 만든 친구는 지금 200억 가까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아예 본사를 독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로스쿨을 갔다고 하면은 지금쯤 변호사가 됐겠죠. 변호사가 돼가지고 뭐 연봉을 그래도 적진 않게 받겠죠. 뭐 적지 않게 받아서 적당한 퀄리티에 있는 라이프를 살았을 텐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뜨거운 라이프를 살고 있거든요. 아예 독일로 넘어가서 지금은 스페인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독일 갔다가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분석을 이 친구가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로망으로 여겼던 막 유럽의 명문 구단들 있잖아요. 구단에서 우리 데이터 분석도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역으로 오퍼가 오고 그래서 그 진짜 피파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위닝에서만 보던 팀들과 선수들을 직접 만나고 이러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변호사 라이프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어쨌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뭐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초반에 스타트 끄는 거는 온전히 코딩 실력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실제로 바꾼다는 것에 대한 1차 증명까지 하니까 그 다음에 자본은 굉장히 빨리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스페인까지 넘어가서 스페인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인공지능 키워드로 요즘 자산 관리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키워드로 하는 자산 관리에 뱅크샐러드도 되게 핫한데 뱅크샐러드를 만든 친구도 멋쟁이 사처럼 학생이 초기 멤버로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개발을 되게 의미 있는 개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성균관대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는 것도 예전에는 IT를 기반으로 뭔가 진짜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뭐라도 박사를 따야 되나? 저도 사실 박사를 따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박사 학위까지 갔다가 이제 박사과정 자퇴를 했고 다 의미가 없고 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사실 20년 전만 해도 학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사 학위만 있어도 어디든 취직이 되고 뭐 기술사 돼가지고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 보장이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명함에 그냥 박사 타이틀만 받으면 박사님 오셨습니까? 하던 게 이제 20년 전인데 지금은 사실 제 주변에 이제 박사 따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IT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가 사실 흔히 말하는 이름이 간판인 사람들이 더 내지는 회사가 간판인 사람들이 훨씬 더 파괴력 있고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차라리 그냥 그걸 보낼 시간에 세상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어딘지 들어가서 벌릴 수 있는 틈이 어딘지를 훨씬 많이 공부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만의 생각인 줄 알았으나 저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이게 다 가치가 있고 바뀌는 세상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뱅셀 많이 쓰실 텐데요. 거의 엄청 쓰시잖아요. 근데 뱅셀을 지금은 사실 회사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개발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회사 자체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막 금수저가 막 개발자 모아서 이런 스토리가 전혀 아닌 진짜 개발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은 그리고 이런 세상이 이런 내 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합쳐졌을 때 이런 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르스 지도 또 사실 아까 코로나 지도를 말씀드려가지고 뭐 그 이전 버전이긴 한데 코로나 맵을 말씀을 드리면은 540만 명 정도 내지는 뭐 1000만 명 이번에 코로나는 1000만 명 넘게 방문을 했죠.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범위라는 게 사실 완전 글로벌 사이즈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닥터 온 더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docl.org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어드바이저로 현재 활동 중인데 그것도 놀랍게 WHO에서 공식 지정한 코로나 진단 앱이 됐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WHO는 그 교과서에서만 봤는데 그리고 내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막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이미 왜냐면은 관련된 기술들은 오픈소스화 돼가지고 여기저기 있고 난 조합만 했거든요. 조합만 해서 코로나에 쓸 수 있겠다라고 퍼블리시만 했는데 그거를 WHO에서 이거는 공식 진단 앱으로 지정을 합니다라고 해서 쓰이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세상을 바꾸는 그 무게 중심이 사실 점점 어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소방차 출동 지도인데 소방차가 이제 맨 처음에 소방차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119 접수를 받고 최종적으로 119 사람이 그 소방관 아저씨가 이제 문제가 터진 곳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거리 및 시간,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신고한 다음에 5분 이내에 소방관님이 오시면은 이거는 이제 생명을 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10분 넘어서 도착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고 이런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소방관에서도 그런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걸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분석해서 인공지능 데이터로 백데이터로 삼는 일은 사실상 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인공지능 그 소방관 출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전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10분 이상 걸려서 소방차가 도착한 케이스, 119가 도착한 케이스, 그리고 녹색은 이제 5분 이내에 도착한 케이스. 시간 좀 보면서 할게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요 노란색은 5분과 10분 사이에 이제 소방관이 도착한 케이스인데요. 네, 광주 보면은 사실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한데 경기도 보면은 난리도 아니죠. 다 10분 넘겨서 도착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어디에 소방력을 좀 더 투입을 해야지 생명을 군지는데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이 바로바로 쓰고 이게 출발로 돼서 이제 정부에서 예산 집행이나 아니면 뭘 할 때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든 친구가 그냥 대학생이에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서초 소방서에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분석해봐야지 해서 이제 쫙 디지털라이즈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잘하고 있을 것 같아 보이면서도 전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는 영역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IT가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삶을 살릴 수 있는데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퀄리티에 바로바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나열하자면 너무 많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다 이제 만들어낸 서비스들인데 공통점은 20대 초중반 학생들이 코딩 구주 배워서 만들었다가 이제 저희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조차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에 대해서 되짚어보면은 쓸모 없는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내가 어디든 들어가가지고 바로 배운 걸 써먹어 보려고 해봤는데 현실 산업군과 그 학교 간의 거리는 너무 커가지고 이게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재교육이 필요한 수준이더라고요.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등록금 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다시 재교육을 왜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따라서 이제 교육을 재정의해서 실제 쓰일 수 있는 IT 기술, 쓰일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했더니 20대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타링 같은 경우에도 엄청 잘 나가죠. 100억 투자 받고 100억까지 아닌가? 몇십억 투자를 받고 윙이 또 맛있습니다. 여기 음식 파는 데인데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이렇게 학생들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00명 학생들을 한 공간에 모아가지고 코딩 교육하고 그다음 블록체인 교육하고 인공지능 교육하고 클라우드 교육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온라인에 이미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온라인에 있는 자료만 다 흡수해도 나는 이미 컴퓨터 천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옛날 해봤자 10년 전, 20년 전인데 대학을 들어가야지만 이제 수업을 듣고
대학을 들어가야지만 이제 교수님 말을 듣고 하니까 이제 대학을 찾아갔지. 근데 지금은 사실 영어만 잘해도 뭐 코세라나 이런 외국 무료의 사이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하는 코딩 수업, MIT에서 하는 인공지능 수업, 아니면 하버드에서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 뭐 이런 건 이미 너무 유명하죠. CS101 같은 CS50 같은 것들은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도 너무 양질의 자료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의 데이터만 잘 흡수해도 내가 굳이 막 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로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찬스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코딩 교육 한다고, 코딩 교육이나 솔직히 말하면 인공지능 교육을 좀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전 영어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뭐 컴퓨터에 두 명의 핫 빅스타가 있는데 한 명이 스티브 잡스고 한 명이 빌 게이츠일 텐데 되게 억울하게 두 분이 미국인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관련된 콘텐츠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그것은 모두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한 다음에 외국에 있는 사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사실 집에 박혀서 정확히 6개월 딱 공부하고 나면 컴퓨터 천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 활동도 하는데 그냥 어린 이건 약간 격가지로 넣는데 어린 학생들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남 토지초등학교 영곡분교라는 학교인데 다시 수업 나간 지 꽤 돼서 영상 쓰는 게 좀 이제 미안해질 정도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수업을 나가는 이유가 이 학생들이 이 전교생이에요. 전교생이고 컴퓨터를 되게 놀랍게도 거의 못 만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해맑아 보이고 사실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너무 순박하거든요. 애초에 아기들이 너무 순박하지만 더 순박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10년 뒤, 15년 뒤 이제 아니면 20년 뒤 세상에 딱 던져졌을 때 그때 디지털의 격차는 어마어마할 거라서 그때의 새로운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 격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학생들 이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여기랑 백령초등학교도 한번 갔다가 백령초등학교에 가는 길이 너무 배멀미가 좀 너무 세가지고 이제 거기는 한번 갔다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탈북 청소년들이 사실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탈북 청소년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안 드러나기를 원해서 계속 안 보이는 거지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고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흔히 말하는 스타벅스 알바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말투가 북한말일 경우에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클레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점주들이 이제 북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예 알바를 사실 차별이죠. 근데 그냥 암묵적인 차별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되게 재밌게 편의점 새벽 알바 보면은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약간 동남아 출신들의 이제 그 알바생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괜찮아도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선이 곱지 않아 가지고 되게 굉장히 힘든 삶을 한국 와서 보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이제 삶을 고퀄리티로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비대면으로 어쨌든 한국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IT 기반 코딩 내지는 뭐 그런 쪽이 아닐까 해서 이제 탈북 청소년 IT 교육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진은 이제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치 교육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뭐 기타 등등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를 들으면은 여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사이트를 좀 캡처를인데 되게 늘려가지고 좀 화질이 깨졌는데요. 대학생들이 이제 총학생회 회장을 투표를 할 때 지금도 가가지고 직접 투표소 가서 이제 학생증 보여주고 도장을 찍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투표 방식인데 그렇게 민주주의를 디지털화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앞서가자라고 변화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대학생조차 이제 온라인 투표를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성찰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수업을 들은 학생이 이거 전부 디지털라이즈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으니 내가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온라인 투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4년 동안 뭐 공부를 해서 뭐 학사를 따고 석사를 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주 코딩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 짧은 지식을 바로바로 한번 써먹어야지라고 맘먹은 사람이 이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투표율이 막 40%못 넘어서 막 투표가 무산되고 막 계속 이랬어요. 그래서 다 이제 막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제발 투표해 주세요. 학생입니까? 막 물어보는 일도 되게 많았는데 온라인화 되면서 투표율이 굉장히 급격히 그냥 피크를 찍었죠. 그래서 연장 투표 한 번도 없이 그냥 본투표로 투표가 마감이 됐고 바로 개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케이스, 그렇게 사회를 바꾼 일을 한 게 진짜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고 나는 컴퓨터로 뼈를 묻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불어불문학과 학생과 자율정보학과 학생 그리고 미대생 한 명 디자인까지 해서 세 명이서 요거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작지만 이제 3만 명 학생 커뮤니티를 완벽히 바꾼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의지와 이제 실력이 충분히 겸비된다면은 주변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 실력은 사실 너무 오픈 소스가 많아서 유튜브 영상만 이제 주구장창 봐도 이제 자기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틈을 비집고 넓힐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많은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두희 대표님께서 인공지능이 바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에서 살면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아까 이금용 회장님께서 주셨던 말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를 읽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은 언제나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달 광주 창업 포럼도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